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빠져요. 바빠집니다. 공무원들은 윗분이 이야기하면 비판을 못해요.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말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말하는데 어떻게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상법 개정안 보면 아니 자사주를 기업이 필요해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뭐 1년 내에 다 팔아라, 또 새로 사는 거는 1년 6개월 안에 다 팔아라, 뭐 이런 식의 법인데, 그 법 논리도 안 맞아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팔아라고 하는데 새로 사겠습니까? 자사주를? 누가 사요? 의무적으로 다 팔아라고 하는데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방어를 하고, 또 오르면 또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각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서 기업이 자금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 기업이 판단할 일 아닙니까? 그걸 왜 정부가 무조건 팔아라? 그럼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건 팔아야 되겠죠. 법이 통과될 거니까 어차피. 그럼 다시는 안 살 것 같아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왜 삽니까? 사면 막 팔아야 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까지도 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저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뭐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저는 가능하면 법보다는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법을 만들면 전부 그게 규제입니다. 이것도 규제잖아요. 그래 놓고 총리실에 가면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규제혁파위원회, 뭐 규제타파, 뭐 매번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국회에서는 쉼없이 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법이 다 규제입니다. 전부 규제예요. 자율성을 없애는 겁니다, 법이. 왜 그런 법을 많이 만들고, 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또 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규제 많이 하는 거예요, 법 만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소각, 강제 소각 의무화라고 하는데, 자율성을 빼앗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지 말자.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려면 돈이 있는 사람, 기업들에게 더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기업이 더 커야 되잖아요. 기업이 커서 일자리도 만들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통제를 하니까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해봤지 않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세금 가지고 월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예?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잖아요. 일시적으로 통계만 만드는 겁니다. 예.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일자리가 진짜인데 기업을 이렇게 목을 조아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개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이탈되겠죠. 그런 후유증이 생기면 결국 그 다음 효과는 세수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금 강제해서 나온 효과는 안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주식이 지금 오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은 오르면 내릴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르면 당연히 내릴 때를 생각해야죠. 계속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이 내려가면 자사주 같은 거 사가지고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강제로 매각해라고 했는데 누가 자사주를 사겠습니까? 올라가니까 그냥 오를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전부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기업 목을 쪼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보면 반기업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반기업 정서. 그 방향이 기업은 적이다 하는 반기업 정서가 깔려 있으니까 이게 하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무역 우리가 10위권 이내에 드는 강대국이잖아요. 무역 강대국이면 이 정도 규모 되면 정부하고 기업은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 정책의 하나 객체가 되지 않고 정부는 동반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하고 우리 국회를 다 잡고 있는 여당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기업을. 예. 보세요. 지금 상법 개정이 지금 3번째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1차 주주 충실 의무, 2차 집중투표전이 뭐니 나오고 또 노란봉투법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이런 게 전부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 이게 전부 자율보다는 강제, 처벌 또 협의보다는 의무 이런 걸 앞세우는 거죠. 그게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그 단기적인 효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북한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한과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한 40년, 50년 만에 북한과 대한민국이 비교가 됩니까? 그 장기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다가 민주주의도 못하는 나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업이 잘못하는 것까지 눈 감아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잘못, 일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나 일부가 잘못을 저지른다 또 일탈한다고 해서 전체를 목을 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부 형벌이잖아요.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잘못되면 전부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지역에 가면 중소기업들 전부 해외로 많이 떠납니다. 우리 제 지역구 창원 또 인근 김해 중소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보면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또는 떠나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세금 내고 거기다가 조금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합니까? 다 떠나는 거죠. 다 떠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수주를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방산, 제 지역구에 방산업체가 많습니다. 경남에 가면 조선업체도 있고요. 수주를 많이 해와요. 그런데 그게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 협력업체 하청이죠. 전부
협력업체 하청을 동남아로 갑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밑에 협력업체, 국내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내려가질 않아요. 낙수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내려가질 않으니까 근로자들한테 소득이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면 밑에 자영업자한테 장사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해와요. 지금 방산, 뭐 에너지, 원자, 뭐 지금 에너지 기업도 있고 저희 지역구에 두산 에너빌리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현대 로템, 뭐 K2, K9, 뭐 방산업체, 조선 많아요. 수주를 정말 많이 해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주가는 지금 방산업체 주가들 엄청 올라가잖아요. 하나오션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왜 밑으로 안 내려갑니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때 엄청 올리면서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근로자하고 똑같이 줘야 돼요. 월급을. 그러면 그 밑에 협력업체,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 일거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예? 아니 베트남에서 국내에 들어온 우리 중소업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베트남에 가 있는 공장에서는 30만 원만 줘도 되는데 여기서 받아온 수주를 국내 하청을 줍니까? 안 주죠. 안 내려가요, 일거리가. 그러니까 밑에 돈이 안 풀리니까 자영업자 장사가 안 되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대기업은 좋아요.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고 수주도 많고 수익.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법을 막 일방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올라간 경제 효과가 밑에까지 내려갈 거냐 고민해야 됩니다. 그 근로자들한테 월급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협력업체들 전부 동남아 나가고 밑으로 일거리가 안 내려가니까 자영업자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수적인 소상공인들 장사도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업을 법으로 몇 가지 갖고 쪼아서 해보겠다. 아니다는 거죠. 네? 정말 잘못하는 기업은 그 기업만 혼내면 됩니다. 왜 단체로 다 같이 법을 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같은 것도요.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까지 우리 근로자들하고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왜 고민 안 합니까? 지금 식당에 가보세요. 종업원들 대다수가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은 식당의 밥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값이. 요양병원에 간병사들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동남아에서 온 간병인들도 똑같이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 줘야 되는 가족들 얼마나 힘듭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뭐 필리핀에서 온 그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100만 원도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걸 고민하면서 풀어야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큰 기업들 때려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박수나 받아서 인심을 쓰겠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길게 20년, 30년을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경제정책, 현 정부 성장 전략이 있습니까? 무슨 업종을 어떻게 키울 건지가 없잖아요. 전부 지금 잘 나가는 기업 업종들 전부 과거에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옛날처럼 경제 성장이 뭐 4%, 5% 나오지도 않고 2%대도 안 되잖아요. 지금 1% 수준에서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기업을 이렇게 목을 쬐어 가지고 길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 일자리 한번 봅시다. 제조업이 모든 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뭐 다 잘 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죠, 청년들. 그렇지 않잖아요. 갈수록 큰 대기업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청년들 일자리가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IT, AI 뭐 이렇게 가면 일자리 나오겠습니까? 기술로 모든 게 가는데 정말 그런 데 대한 같은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의 목을 재는 법을 일방 처리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런 데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경제가 자율적으로 기업들과 경제 활동 인구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잘못하니까 기업을 때려주고 그러면 근로자가 좋아질 거고 월급쟁이들이 좋아질 거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길게 가지 못할 거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너무 많이 간섭하니까, 예? 너무 많이 간섭하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못하겠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뭐 하려고 할 거냐? 미국 가서 투자하자. 예? 트럼프가 전부 미국 오라고 하지 않냐? 미국 가서 투자하자. 안 그러면 관세 때리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좋은 거죠. 국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예? 살판 났다는 거 아닙니까? 환율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무렵에 제 기억으로는 환율이 한 1,300, 한 50원, 60원, 70원 뭐 이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1,450원에서 거의 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1,500원까지도 갔다가 오기도, 1,500원 근처까지 갔다 왔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그 심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아마 무역 흑자가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불이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역 1,000억 불, 1,100억 불 무역 흑자. 무역 흑자가 많이 나면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세상 다 상식이죠. 왜? 기업이 흑자를 많이 내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니까 환율이 내려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흑자를 1년에 1,100억 불, 1,000억 불 뭐 이렇게 흑자를 봐도 환율이 안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또 타겟을 만들어서 뭐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이제 공격합니다. 타겟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수출한 돈을 국내로 안 가져옵니다. 예? 안 가져오잖아요. 아니, 국내에 들어오면 정부에서 계속 기업을 때리는데 어떻게 될지 알고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서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지.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때리면 그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단편적으로 뭐 주식을 많이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뭐 국민연금에서 뭐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융회사를 때리고 뭐 합니다. 이렇게 때려놓고 또 기업들 보고는 불러가지고 수출해서 벌은 돈 빨리 한국으로 가져와라. 환율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또 압박하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으로 그냥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게끔 만들어줘야죠.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정책을 해줘야 환율이 그냥 내려갈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국민들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달러 사놓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뭐 한 7,500원인가 뭐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500원인데도 7달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그런데 우리 돈으로는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때 7달러로 바꿔서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1,500원 갖게 되는 거고, 그때 뭐 7,500원 한국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국민 아닙니까? 그 경험을 했잖아요. 돈 가치가 없어진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니까 달러를 바꿔 놓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죠. 왜 폭등합니까? 노무현, 문재인 다 똑같아요. 왜? 돈을 푸는 정권이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뭐 재정을 확장한다,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 정권에서는 그냥 돈 푸는 정권이거든요. 돈을 풀면 돈가치 떨어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죠. 지금 이재명 정부 마찬가지 아니고 들어서자마자 뭐 지역 화폐다, 뭐 무슨 돈 나눠주고 있잖아요, 계속. 돈을 풀기 시작하는데 그거 뭐 똑같이 보나 안 보나 5년 후에는 부동산 값이 폭등할 거라고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경험을 했던 건데 부동산이 올라가죠.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떠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돈 가치 없어지니까 달러를 사놓자. 달러 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심리적인 거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당연히 나오고 좋게 이야기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 그냥 돈 푸는 거죠. 왜?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고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제 전문가나 관료들이나 뭐 한국은행에서는 이론적으로 합니다.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뭐 서학 개미라고 그러대요.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가 환율이 오른다. 또 국민연금이 뭐 많이 사서 그렇다.
그거보다는 저는 심리적인 겁니다. 돈을 풀면 잡지를 못합니다. 못 잡아요. 정부가 이제 돈 안 풀겠다 선언을 해야 국민들이 달러 사재기하고 이런 걸 멈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게 결국은 경제 정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경제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경제 현상을 지금 왜곡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출이나 이걸 보면 환율이 1,450원 이상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시장 경제하고 안 맞게 올라가냐? 결국은 경제에 정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경제가 정치화돼서 그런 거예요. 주주하고 기업을 계속 대립시키고 또 정년 연장한다고 하면서 세대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또 무주택자, 다주택자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게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정치가 경제 분야에 각 활동하는 경제 활동가들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 안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는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경제는. 그리고 이 상법에 물론 자사주를 관련 규정이 상법에 있어요. 한 번도 우리 금융을 담당하는 우리 정무위원회하고 의논도 없습니다. 예? 금융 분야를 하고 있는 우리 정무위원회와 의논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소수 의견이 반영될 공간이 없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럴 때일수록 나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의장님이 그런 역할도 안 해주시고 하니까 참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즘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많이 올랐죠. 거의 6,000선 근처에 왔다고 아까도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삼성전자가 뭐 20만 원,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찍었다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많이 올랐죠. 작년 여름에 비해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성과입니다. 주가 지수가 올랐다는 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그러되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 여파가 그 자금이 주식시장이 뭡니까?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지 않습니까? 시장이잖아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려서 돈을 버는 장소는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자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더 내고 기업이 더 커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다 이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이 순간에 정말 정부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내려갈 때 신용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공매도가 얼마나 있는지, 자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주가가 내릴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사주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강제로 다 팔아버리면 그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업에게 이런 부담을 줘버리면 기업이 추가 투자라든지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물 경제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이 실물 경제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 고용, 일자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입장이 그렇게 되면 제조업 종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커지고 산업의 양극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이 더 이루어지겠습니까? 길게 보면 우리 경제는 계속 숨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규제, 국회에서 법 하나 만들면서 뭐 자화자찬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규제 아닙니까? 결국 5년, 10년 후에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한다. 명분은 아주 멋지죠. 그런데 그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게 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은 논의 자체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행사 책임 확대하면서 기업의 경영 전략,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 자사주 강제 소각을 통하면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경영권 방어에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는 아마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괜찮은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사냥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되죠. 마음 놓고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되어버립니다. 기업의 자사주 같은 것도 기업에다가 자율권을 주면서 정부가 정책으로 야 팔아라, 줄여라, 그래서 주주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설득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건데 법으로 막 강제를 해버리니까 우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논의할 공간도 없고 같이 생각해 볼 틈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통제하고 규제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그 길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성장할 건지, 또 서로 통합하고 신뢰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나아갈 건지, 성장할 건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가 지수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성장률이나 고용이나 환율이나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게 뭐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는 없습니다. 주가 지수 외에는. 참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 문제 아까 조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주식 투자 많이 하죠.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길게 보진 않을 거예요. 길게 보진 않습니다. 왜? 주식이 영원히 오르지 않잖아요. 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투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강남 아파트 삽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풀면 결국은 강남 아파트는 오를 거다. 왜? 두 번째는 강남에는 아파트 공급도 어렵잖아요.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 다 있고 또 강남에 땅이 없으니 강남 아파트 엄청 오를 거다 해서 돈 있는 사람 삽니다. 왜? 돈 푸니까 돈 가치가 없어질 거다. 그 다음에 또 돈 좀 있는 사람은 뭐 삽니까? 금 사죠. 금 엄청나게 삽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 달러 사죠. 그분들은 자기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게.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월급쟁이들은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내 월급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실질 소득이 저절로 줄어드는데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만들 겁니까? 개미들은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 겁니까? 달러 사지 말라는 법을 만들 겁니까? 달러 환율 올라간다고 좀 이따가 나는 달러 못 사게 하는 법 만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출하고 나면 달러를 한국으로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하는 법을 만들면 환율이 내려가겠죠? 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한 게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주가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서 뭐 얼마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얼핏 봤는데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이 그게 맞춰져야 됩니다. 환율이 사실 1,450원 넘어갔고 할 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거기다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한 직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이게 막 상수가 되어 있습니다. 1,450원이. 이 상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 때 환율 올라간다고 비판 세게 했지 않습니까? 예? 엄청 세게 비판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환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저임금 2018년부터 25년까지 7달러로 사실상 동결됐다고 그래요. 이게 일반 논의인데 청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2018년부터 25년까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한 사람은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한 사람은 7.16달러입니다. 25년에 최저임금이 10,0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2025년. 이 환율이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죠.
정부 가는 정책 방향이, 경제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도 오릅니다. 예? 수입 물가 엄청 오르죠. 우리나라가 원재료가 대부분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또 칼이 나옵니다. 담합이다, 뭐다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가격을 내리게 하겠죠. 일부. 오래 갑니까?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타시는 분들 기름값 별로 안 내리잖아요. 환율이 오르니까 국제 유가 하락 그 혜택은 국민들이 하나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왜 홍보를 안 하죠? 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서민들 살기 어려워집니다. 예? 원유 가격 대비해서 환율이 얼마나 높으냐? 원 달러 환율 두바이유 격차 22.6입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실험을 알았던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고환율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서민들, 중소기업들 정말 진짜 경제의 아랫목에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소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수입 원자재 올라가죠.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 수주를 해온 거를 협력 하청업체들이 수주받기도 어렵습니다. 단가가 비싸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줍니까? 협력업체 단가를 안 올려주죠. 전부 중소기업들이 다 부담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해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런 정책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로 가면서 환율이 저절로 내려오게 하는 게 경제 정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또 금감원 동원하고 금융위원회 동원해서 은행, 증권사 불러서 압력 넣고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투자 홍보 못하게 하고 또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증권회사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진짜 기가 찹니다. 그렇게 규제하고 압력 넣고 힘으로 눌러가지고는 단 한 번밖에 효과가 없어요. 예? 한 번밖에 효과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에서는 금방 시장 경제 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참 환율 오른다고 개미들 주식 투자, 서학 개미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 못하게 홍보 못하게 한다든지, 그 해외 주식 투자 많은 증권회사 금감원에서 조사한다고 하는 조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정말 참 기가 찰 일이죠. 그 지난번에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7대 기업 CEO를 소집해가지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 매도하라고 강요했잖아요. 작은 이익 탐내지 말라 하면서 급박하고, 거기다가 관세청까지 동원했어요. 한 10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했다. 예? 이게 전부 일회성 효과죠. 그런데 지금 일회성 효과도 있습니까? 한번 지난번에 보니까 갑자기 1,400원 초반으로 한번 툭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더니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건 일회성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겁니다. 이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전부 남 탓이에요. 전부 남 탓입니다. 내 정책이 잘못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기업이 잘못해서 그렇다, 전부 남 탓이에요. 남 탓. 예?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서 이제 법으로 전부 규제를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왜? 국회에서는 법은 뭐 며칠만 하면 법 하나 통과시키는 거 아무도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당, 여당 여러분. 며칠이 뭐예요? 일주일 내로 법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전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세계적인 경제 무역 대국이 그 정부가 간섭한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예? 정부가 예산, 재정을 좀 어떻게 핸들링해서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과거에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고 해봐야 없었잖아요. 별 규모가. 그럴 때는 공무원이 재정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올 수 있었죠. 기업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마든지 정부가 관료를 동원해서 기업에 압박도 하고 또 재정을 주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금리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오는데 기여를 했죠, 정부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역 규모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수출만 7천억 불 아닙니까? 그러면 수출 수입 합치면 거의 뭐 1조 몇천억이 불이 될 건데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계신 분들은 아직 생각은 옛날 생각이에요. 지금 현실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예산 조금 더 풀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부작용만 더 생기잖아요, 지금. 물가 올라, 환율 올라, 부동산 가격 올라, 전부 부작용만 더 생기지.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그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니까요. 경제활동을.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면서 내 임기 5년 동안에 부동산을 꼭 잡겠다. 강남 부동산 내가 반드시 잡는다. 이 소리 뭐 한두 번 했습니까? 2003년에 취임하자마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뉴스.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죠. 관심 있게 우리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계속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잡았습니까? 제일 많이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줬어요. 그때. 그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그때 강남 아파트를 브랜드화 해준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엄청 올랐죠. 그때부터 타 지역과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과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2배, 3배로 벌어지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시장은 그냥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니까 끌고 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아마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에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 그 당시에 서울시에 시의원 하시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의장님도 제가 서울시 공무원할 때 서울시 의원으로 제가 모시기도 했고 그래요.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타 지역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는. 그 정치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면서 그래 된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또 돈 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 값이 또 폭등했잖아요. 폭등하니까 그걸 바로 잡고 길게 보고 정책을 바로 세워서 바로 잡을 생각 안 하고 하도 정권에서 난리를 치니까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통계 조작을 했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통계까지 조작을 하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3년, 4년, 5년 후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가가. 왜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계속 부동산을 가지고 막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하고 SNS를 하는데 대통령님 잘못했습니다. 그리 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라도 그렇게 바로 잡아줘야죠.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네. 눈앞에 아주 단편적인 효과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경험한 바 있지만은 돈을 푸는 재정 확장 정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이 쉽게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면 22년 2월 달에 22년 3월 대선 앞두고 TV 토론했잖아요. 2월 달에.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응?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